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이 해병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놓고 고성과 비방으로 얼룩졌습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재상정된 이 해병특검법은 결국 폐기됐고 방송 4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시작됐습니다. 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에서 사흘로 하루가 더 연장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본회의장 상황부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여러 좀 거친 표현들도 좀 있었고요. 일부 방청객의 이제 항의도 좀 있었고요. 어제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구체적인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해병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의 중론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총선 때도 이게 중요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여당의 총선 참패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의 여러 여론이 모아져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의 특질이 진보 대 보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 입대를 했고 이제 그 작전에서 보호장구 없이 급류에 들어간 이 원인을 밝혀내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 또 수사 외압이라는 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물론 전혀 노력은 안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간도 늘어져 왔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여러 갈래 수사들을 각기 다른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특검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도 더 낫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모아진 사회적으로는 의견이 모아진 사안인데 이걸 두고도 결국에 국회에서 또 국회에서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이제 찬성을 했지만 그걸 또 100석만 넘으면 모든 법안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거부권을 오용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굉장히 씁쓸했고 이 법안마저도 통과가 안 된다면 앞으로 22대 국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야당, 심지어 방청객까지 삼위일체 난장판 아니었나 저 그 생각 들고요. 저런 국회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GNP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024년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가 있겠는가. 7, 80년대도요. 국회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긴 말 필요 없이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병특검법 경우는 최종 부결됐습니다. 299명이 참석을 했고요.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 그리고 무효가 1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참석을 했고 당론으로 이제 반대를 다 반대 표결을 이제 정했는데 반대가 108표가 아니 이제 104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제 숫자적으로는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표결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불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탈표가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제3자 추천,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그 방안은 어떻게 보면 이번 특검을 반대할 수 있는 좋은 핑계일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특검 추천을 포함해서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쪽으로 단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조금의 이탈표는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분들 어떤 분들이 이거를 반대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분들 속내는 더더욱 알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최근에 한두 달 동안에 나왔던 언론 보도들이라든지 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의혹으로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특히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모 씨까지 이 사건에 관련해서 물론 어느 정도로 실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단체 채팅방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그 단체 채팅방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저는 여당 의원들도 일부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을 털고 지나가야 될 일이고 나중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여당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7년이지만 이번 국회의원 임기는 2028년 더 긴 것이고 대통령이야 보통 5년 단임제 끝나고 나서 사실상 정계를 은퇴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많은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는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내표를 반란표라고까지 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 무효표는 반대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탈표는 세 표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중에 한 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 나머지 두 명이 누굴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김재섭 의원은 아닐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두 명이 내 소신이다. 나는 이 최상병 특별법 그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특검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소신이라고 하면 뭐 본인 소신이랬는데 국회의원씩이나 되신 분의 소신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이탈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두 표가 그 두 명이 한동훈 이번 신임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가?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요번에 재의결이 통과가 됐다. 8표 이상이 이탈돼가지고 재의결이 됐다라고 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겠습니까? 대통령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가시화됐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부결됐으니까 이탈표 세 표가 큰 의미는 없었던 것이다. 전 그렇게 결론이 나와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야당은 부결 즉시 공동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8월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플랜 B는 뭐가 될 것이냐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더 강도 높은 특검법이다. 아니면 상설 특검법을 추천하겠다. 뭐 제안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장외 집회라든지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 또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관된 대통령 측이라든지 여권의 태도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 분노를 다스릴 수준이 전혀 못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야당으로서 대변을 하는 거는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관건은 다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법안의 내용이 될 텐데 사실 이제 좀 특수한 내용이랄까 또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거를 공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인가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야당으로서는 이제 책임 있는 자세는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좀 법안의 내용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관건은 특검 추천 방식 뭐 특별히 관건이 될 텐데 이제 야당에서 우려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국회에서 여러 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여당 추천 특검 후보자가 있을 때 마치 답정너처럼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딱 선택을 하는 경우 이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국정농단 특검에서 여당이 추천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써왔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럼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보관을 제시하는 건 어떻겠느냐.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장에 떠올릴 수 있는 게 원래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있었거든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대한변협에서 한 4명을 추천하면 가장 뭐 확실한 방법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각 3명 정도를 또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2명 내지 3명은 겹치게 돼 있어요. 추천한 것이. 그럼 그 둘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의힘도 뭐라고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민주당에 좀 그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전당대회 초입에 제안했었던 대법원장 특검 추천의 경우는 명분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든지 상설특검, 별도 입법에 의한 특검, 이 특검들을 보면 법무부, 대통령, 국회 이런 기관들이 이제 특검 추천이나 임명에 관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기관들은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추천의 명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법원장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심판이 선수를 선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 추천이라는 방안은 물리치되
대한변협이라든지 다른 제3자 특검 추천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대담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사임을 제거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브리핑에서 방통위 불능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리면서 야당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제거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됩니다. 예,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이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통위 5인 체제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행태, 특히나 이 특검이나 탄핵안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안이 숫자적으로 보면 남발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 대상인가? 이거는 물론 법적인 쟁점이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근본적인 걸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방통위라는 기구는 대통령 임명과 그리고 여야 추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5명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5명이서 기구를 꾸렸는데 2명이서 이것을 의결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법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방통위가 2인 체제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다 의결들을 보류를 했었거든요. 이게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법의 취지가 2명이서 의결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일종의 입법 미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은 2인 체제로 계속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몇 명 이상 돼야지 의결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보완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정부하고 여권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탄핵의 악순환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라 그 전에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그걸 통해서 공영방송 경영진까지 선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좀 국민의힘한테 좀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9명 중에 5명이 사퇴하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서 비대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방통위는 5명이 원래 위원인데 2명이서 의결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김수민 평론가 말씀에 앞서가지고 이게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니까 탄핵이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를 파악하기 앞서서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탄핵은 탄핵 사유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상인 부위원장이 무슨 법과 헌법이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파면당할 만큼 그러한 일을 갖다 했습니까? 일반 기업에서 저런 정도 가지고 사람을 파면할 수 있습니까? 연합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요 정도 일을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파면한다고 그러면 연합뉴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정마비가 되면, 이런 거야말로 국정마비 아니겠습니까? 국정마비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정이 농단되면 원칙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정부 여당 책임이 아니라 야당 책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심지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2명 있다면서요. 용산에 1명 있고 그 여의도에 1명 있다면서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 그 타이틀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진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한테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칼을 막 휘둘러대면 국민들의 민심은 떠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정당에 대한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관련 내용 다루기에 앞서서 뭐 해병 특검법 이후에 여야의 대치 상황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뭐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서 좀 열어놓는 분위기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앞서 뭐 반대 의사를 밝혔었고 여당 내에서도 뭐 김재원, 김민전 지금 최고위원 선출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야당에서는 재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재추진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 만약에 재추진한다라고 하면 김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요번에 부결된 것처럼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 그 해가지고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특검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또 부결될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민심도 이반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에서 전향적으로 이른바 한동훈 안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김평론가는 대법원장이 했으니까 심판하고 선수가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이 되면요. 법원에서도 우리 대법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특검했는데 그 특검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특검이 기소하면 유죄날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안으로 한번 제안을 해봐라. 저는 그렇게 야당에 추천하고 싶은데 그런데 과연 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전혀 이거는 이 최상병 특검 법안은요.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공세 거기에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 사유를 조금이라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한동훈 안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공수처입니다. 이게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넘었어요. 고발된 지 어떻게 됐습니까? 1년 가까이 됐어요. 이거를 공수처에서 1년 가까이 끌 그런 사건입니까? 저는 7월 중에는 빨리 끝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7월 다 갔으니까 늦어도 8월까지는 공수처에서 답을 내놔야 되고요. 결과를 내놔야 되고요. 그 결과를 보고 특검법을 또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공수처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방송 4법과 관련해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안이 4개니까 법안 하나별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길게는 4일, 뭐 주말에 민주당의 뭐 당대표 경선까지 고려하면 길면 5일까지도 된다라고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민의힘은 방송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게 굉장히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 이렇게 해도 된다. 뭐 그게 진짜로 똑같은 건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논리 자체가 일단 민주당을 계속 뒤쫓고 있는 그런 논리인 건데 방송 4법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무슨 노영 방송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의 언론 장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았다면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했겠죠. 언론 장악을 하려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민주당이 오히려 언론 관계자들한테 비판받는 이유가 여당일 때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봐서라도 이게 이 방송법의 취지가 뭐냐면 사실 이게 뭐 독일식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막으려고 하는 게 정권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진로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또 거기에 맞는 방안을 내놔서 겨뤄볼 생각을 해야지. 계속 정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결국 국민의힘의 취지예요. 그 국민의힘은 평생 여당 할 것입니까? 야당이 되면 또 정반대로 뒤집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냥 수긍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또 비판을 하고 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냐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정권이 가더라도 방송을 일방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 것이고 내용적으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거기에 맞게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 관계자의 참여, 국민 참여 이런 취지는 살려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랄까요? 또 어떤 그 위원 자리의 분배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럼 민주당이 과거에 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겠는가 이 의문이 상당히 크게 듭니다. 예.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방통위법 같은 것들을 계속 하면은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청문회 날짜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사흘씩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꼼수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든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법인카드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자꾸 하던데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이렇게 법인카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야당에게 오히려 불리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제 김혜경 씨 재판 결심됐잖아요. 김혜경 씨 재판이 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카드 사용되는 게 더 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야당이 제대로 된 전략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그 일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틀에서 사흘로 하루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청문회 기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3일을 이제 다 쓰겠다는 건데 이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3일 분이기 때문입니다. 3일치의 사람이에요. 이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전반적인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건 아니 보수 성향의 인사가 방통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추구해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진숙 후보자의 세계관 자체를 보면은 이분은 모든 게 좌파 우파예요. 뭐 정우성 씨도 좌파고 그리고 뭐 국제시장은 우파고 국제시장이 왜 우파입니까? 평범한 우리네 삶을 다룬 영화였을 뿐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 그것도 더더군다나 대전 MBC 사장 그리고 MBC 기획본부장 하면서 그 당시에 방송 장악 작전이라든지 민영화 음모라든지 이런 거에 다 개입되신 분이거든요. 왜 하필 그분을 다시 불러오는 것인지 그것들이 방증으로 나타난 게 청문회에 과거 관계자들이 다 불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을 1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을 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된 이상은 3일 안 하게 배겼습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의혹이 많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광고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광고 유치를 왜 대전 MBC 사장이 서울 청담동에서 오마카세집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광고 유치라는 거는 코바코를 통해서 하는 거지 왜 사장이 나서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계속 의혹이 쌓이는데 이거는 3일 안 가고 100일을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아니 이 전쟁을 사실 정권 측에서 감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인사면은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를 하게 되면 결국 방통위야말로 전국 최대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이 자초를 한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적하셨던 뭐 법인카드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에 앞서서 이 편향성에 대한 이제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서 한 3일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사흘씩이나 했던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 뽑아놨더니 탄핵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김홍일 위원장을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 또 임명을 해놨더니 또 탄핵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계속 탄핵한다라고 그러고 심지어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흘씩이나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한 이 이야기가 과연 그렇게 진심으로 들어오겠는가? 어떻게든 방통위원장 임명을 하루라도 지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루라도 지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별별 걸 갖다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에는 결코 유리할 것이 없는 법인카드 문제까지 끌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진행될지 저희도 계속 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도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청문회를 연 것 자체가 이제 위헌이고 불법이다. 하지만 일단 참석은 했고요. 다만 증인들이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 청문회 오늘 진행이 됩니다. 뭐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뭐 부족하게나마 논의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고 청문회 이런 논의를 해보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게 되면 청원은 또 국회에서 다루게 돼 있는 거고
그 청원을 사실 어떻게 다루느냐, 언제 다루느냐는 국회의원의 소관에 달려있는 일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더 크게 다루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강제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쟁점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청원에 대한 것은 청문회를 한다 할지라도 국정조사라든지 국정감사만큼 빡빡하게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청원 자체는 굉장히 느슨한 사안인 거고 청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또 국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검사 탄핵안처럼 정식으로 이렇게 그 법사위 쪽으로 탄핵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고 명분이 있는데 탄핵 청원 같은 청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보다는 수준이 좀 느슨하고 낮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걸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꼭 여기서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총체적이고 느슨한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고 부족하다면 저는 오히려 정식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뭐 4분의 1인가요? 거기서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권을 얼마든지 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증인을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더 몰아치고 싶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탄핵 청원이 아니라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얹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 청문회 자체는 국민들의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싶은 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미디 같은 나라가 됐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지난주에 있었던 청문회는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제가 봤더니 그때 법사위원장이 이성윤 의원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왜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가 그 모양이었느냐? 왜 그 모양이었냐면은 이성윤 의원이 그때 중앙지검 검사장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청문회 통해서 드러나가지고 그런 건 참 유쾌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영부인하고 최은순 씨는 그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회 증언 감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에서 증인으로 요구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려면 사흘 전까지,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되고 그걸 내지 않으면 뭐 형사 고발할 수 있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국회 증언 감정법에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부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안 냈다라고 해가지고 또 소란 피우면서 그냥 뭐 또 고발하겠다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출석하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이런 식으로 또 그 시끄러워지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오늘도 곳곳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